부의 디스커버리 랭근 TV. 안녕하세요. 진정한 부를 추구하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랭군입니다. 오늘도 없이 책을 한 권 제가 더 들고 왔습니다. 제목은 나의 슬기로운 감정생활이고요. 제목이 느낌 있죠? 엣지가 좀 있죠? 슬기로운 감정생활. 감정을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다스릴까?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어디서 좀 많이 본 제목 같기도 해요. 뭐였지? 무슨 교도소 나오는 거 있었던 것 같은데 감방생활, 슬기로운 감방생활 뭐 그런 드라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드라마를 보지는 못했는데 여기에 한 줄 적혀 있어서 그 드라마에 있는 거를 모티브 했구나, 그 카피라이트를 이제 그런 생각했어요. 어쨌든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유형을 크게 네 가지로 보면, 첫 번째는 일 때문에, 두 번째는 인간관계 때문에, 세 번째는 육아 때문에, 네 번째는 기억이 안 나네. 건강 때문에. 이 네 가지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책의 시작은 사실은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부터 스토리라인이 쫙 풀어져요. 왜 시작을 스트레스부터 하지? 우리가 보통 이제 감정이라고 하는 게, 오늘 스트레스 많이 받네. 뭐 병원에 가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감정, 그 이전에 우리가 자주 쓰고 있는 단어인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제 화두를 딱 던져요. 그럼 이제 뭐 어떻게 하면 뭐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쭉 뭐 풀어 나갈 수도 있고 다르게도 풀어 나갈 수도 있어요. 이 책은 크게 4장으로 일단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걸 한 2번 정도 쭉 이렇게 읽었는데요. 내용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왜 괜찮냐면, 저도 사실은 마인드 컨트롤을 뭐 나름대로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사람인지라 어떨 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 저도 막 되게 좀 조바심이 날 때도 있고, 그리고 좀 바쁠 때는 야,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거예요. 그리고 마감 일자가 이렇게 마감 일자가 있는 그런 일들은 납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어쩌지? 그리고 그 일이 좀 중요한 것 같은 경우는 이게 또 만족이 안 되니까 계속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그 중압감에 또 힘들어하기도 하고, 회사를 다닐 때도 마찬가지죠. 회사를 다닐 때도 이 고객을 상대하는 것들도 어렵지만 또 중요한 일이 해결이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월요일 날 이거 어떡하지? 그럼 지난주에 뭘 했는지 또 월요일 날 또 회의를 할 텐데 할 말은 없고, 지난주에 해결을 못 했고 또 변명을 또 해야 되고, 그 시간이 너무 막 고달픈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모든 시작은 이제 스트레스에서 시작하잖아요. 그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뭐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좌절 느끼고, 뭐 무기력해지고, 슬프고, 뭐 화가 나는 건 기본이고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건강이 나빠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감정을 어떻게 하면 컨트롤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차부터 한번 쭉 보죠. 책 내용이 좋아서 일단은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들고 나왔고, 이게 딱 4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스토리라인이 다 보여요. 첫 번째는 탐색이에요. 뭘 탐색할까요? 우리의 감정을. 우리는 감정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거든요. 감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떨 때 이런 반응이 튀어나오는지, 그걸로 인해서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면 일단 탐색 단계부터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솔루션이 딱 들어오는데 바로 솔루션이 들어오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감정을 잘 할 수 있습니까? 해법 알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슬슬 이제 뭘 풀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단 지금 가지고 있는 감정들 있죠. 그거를 이제 먼저 좀 내려놓거나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미 지금 감정상 약간의 그 우라가 지금 있는 분들도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부터 조금 내려놓는 것, 그게 좀 필요하다는 거고요. 3단계로 가면 이제 솔루션이 나와요. 솔루션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솔루션이 트레이닝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 운동할 때 이제 트레이너가 붙어서 결국은 할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교정이 나와요. 교정.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숙달되고 나면 이게 습관화도 되고 막 어느 정도 궤도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제 그랬을 때 조금 몇 가지만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어쨌든 딱 보면 3장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쭉 들어가 보죠. 시작이 뭐냐면 이렇게 나와요. 자, 스트레스.
스트레스 때문에 미치겠어요. 여기 병원에 가면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요즘 스트레스가 많으신가요? 세상에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아온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뭐 잘 적응하면서 살아야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아이고 매일 야근을 해서 힘들어 죽겠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우리 아이가 지금 고3인데 거기에 신경이 쓰여서 손이 잡히지 않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남편이랑 말이 안 통해서 자꾸 싸우게 되고 신경 끄고 서로 무관하게 무관심하게 그냥 지낸 지 꽤 됐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스트레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저자는 뭐뭐뭐 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 말 자체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스트레스라는 의미 자체는 그냥 몸에 약간 긴장된 상태? 그게 이제 의학적으로 보면 스트레스인데, 근데 우리가 지금 막 이야기하는 것들은 약간 분노가 있어요. 화가 났어요. 우울해요. 이런 나쁜 감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많거든요. 회사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사실 나 조금 화가 나요. 근데 그게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스트레스, 그러니까 약간 긴장된 상태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네, 그 와중에 그게 조금 과해지면 나쁜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죠. 근데 그 나쁜 감정의 정도는 되게 다양하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요약하면 이런 거죠. 스트레스는 긴장된 상태라는 것이고, 불안이나 분노, 우울, 이제 이런 것, 스트레스 이꼬르 불안, 스트레스 이꼬르 분노, 우울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불안, 뭐 분노, 우울한 것들은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를 매기보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나쁜 감정이 생기고, 나쁜 감정이 생겨서 좀 말이 막 나올 수도 있고, 막 행동이 좀 개팍하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모든 걸 내려놔 버릴 수도 있고, 이제 이런 행동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프로세스가 스트레스, 나쁜 감정, 행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스트레스 요쪽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항상 어떤 일들은 벌어지는 것이고, 지나갔는데 그 어떤 남자가 지나가다가 나를 탁 쳐다봐. 아씨, 쟤가 나를 왜 쳐다보지? 그러니까 쳐다보는 일들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여자분들이 가더라도 이렇게 누가 탁 쳐다보면 어떤 사람들은 쟤서 이렇게 쳐다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내가 더 예뻐서 쳐다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걸 받아들이는 감정은 사실은 사람들마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 감정을 어떻게 보면 해결할 수 있는 요지들이 조금씩 있죠. 약간 어떤 노력이나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주 대상은 나쁜 감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슬기로운 감정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언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뀌면 행동도 바뀌고 이제 모든 것들이 바뀐다라는 거죠. 어떤가요? 지금 이제 꼴랑 뭐 한 세네 장 정도에 있는 그냥 평이한 내용들이었는데, 이제 그걸 보고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쫙 느껴지더라고요. 그 다음 장 한번 보죠. 지금 보면 동물들은 사실은 생각을 못 하잖아요. 동물들도 스트레스 받죠. 근데 받으면 바로 반응하죠. 왜? 이 슬기롭게 생각하는 이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 인간은 그래도 감정도 있고 생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트레스에 있어서 꼭 스트레스는 무슨 감정, 마음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몸하고도 관련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뻑 찌르면 스트레스 받죠, 사실은. 그래서 몸하고도 관련돼 있고 반대로 스트레스가 생기면 몸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 조금 케어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내용들 쭉 나오고요. 제가 좀 더 감명 깊게 읽었던 내용들 쭉 볼게요. 자, 동물들을 가지고 실험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보면 동물들은 어떨 때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는가,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바로 행동하는가 라고 보면, 일단 동물들은 싸울 건가 아니면 도망갈 건가 이걸 다 결정하는 거예요. 사자하고 얼룩말이 나구나. 얼룩말이 있는데 사자가 갑자기 딱 등장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할까? 얘랑 한번 싸울까? 싸우면 거의 죽도록 싸워야 되는데 보나마나 지겠죠. 근데 어쨌든 그 싸울 것인가의 의미는 투쟁 반응이고요. 그 다음에 도망갈 것인가의 그 의미는
도피 반응이에요. 도피 반응. 사실 도피도 썩 좋지는 않아요. 왜? 도피하면서도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 거거든요. 왜냐면 계속 따라오니까. 특히나 이제 도피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너무 힘든데, 야, 어떻게 하면 이 환경을 내가 탈피할 수 있을까?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결국은 이거를 내가 극복할 것인가? 회피할 것인가? 근데 회피를 하려고 했는데 회피가 안 되면 그 회피가 안 돼 버리거든요.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까 사실 문제가 되죠. 그래서 사람하고 동물하고 이 사례를 가지고 지금 막 비교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동물은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투쟁을 하게 되면 분노가 생길 것이고요. 도피하게 되면 불안감을 가지게끔 돼요. 근데 이제 사람은 뭐가 문제인가 하고 딱 봤더니 동물처럼 어떤 일이 탁 발생했을 때, 스트레스 받네? 어쩌지? 이걸 싸울까? 아니, 도망갈까? 그 정도로 목숨의 위기를 느낄 만한 그 정도의 일은 현실에서 잘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쵸. 뭐 강도가 갑자기 칼을 들이내밀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은 다 막 소소한 것들이 이제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보통 뭐 투쟁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고, 그리고 웬만하면 도피하려고 할 것인데, 이 도피가 간단하게 도피가 안 된다라는 게 사실 큰 문제점이죠.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그게 지연되다 보면 결국은 심각한 문제가 이제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와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제 뭐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 신체적으로. 근데 그게 결국 다 호르몬들하고 관련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약간 의학적인 것이긴 한데 이 저자가 이 가정의학과 전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죠. 보통 이제 우리가 월요일 날 회사를 가기 싫죠. 가기 싫죠. 그래서 일요일 저녁 때문에 너무나 가기 싫은데 근데 또 금요일 저녁쯤 되면 그게 짠하고 그 월요일 병이 해결된다고 하죠. 그러다가 이제 토요일 좀 잠잠해지다가 일요일 넘어가면 그때부터 다시 이제 월요일 병이 생기고. 이렇게 보면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이라서 이건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근데 그게 이제 금요일 저녁 때도 그게 해소되지 않으면 이건 어떻게 보면 병원에 가야 될 일이고, 여기 보면 행복 호르몬이라고 해서 네 가지가 나와요. 엔돌핀, 세로토닌, 뭐 도파민, 옥시토신. 그리고 반대에 대한 호르몬도 나와요. 그래서 반대에 대한 호르몬은 어떤 약을 조금 복용해서 보충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행복 호르몬 같은 경우는 어떤 걸 하면 이제 행복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는 뭐 싹 재미는 없었어요. 재미는 없었고, 호르몬에 대해서 뭐 큰 관심이 없어서. 근데 그것보다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도 다양하고, 그리고 그것을 푸는 방법들도 사람들마다 다 다르더라. 그래서 이건 딱 정해진 게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를 잘 풀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 사람 성향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실제 여기도 조금 그렇게 나와 있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암벽 등반하면서도 막 희열을 느끼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그게 체력적으로 힘든 게 오히려 전혀 힘들지 않고 정신적으로 내가 그걸 올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 행복함을 느끼고 지금 뭐 이렇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막 스트레스 받으면 먹는 걸로 푸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수다 떠는 걸로 푸는 사람이 있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살이 찌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식욕이 뚝 떨어지면서 살이 빠지는 사람도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다르니까 어떻게 보면 그는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끔씩 이제 술 먹으면 좀 풀려요 하는 사람들 있죠. 어떤 사람이 이 사람한테 술을 먹으면 왜 풀리는 거죠?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술 먹을 때 혼자 드시나요? 친구들과 드시나요? 했더니 당연히 보통 친구들과 먹죠. 그래서 이게 친교 반응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술 때문에 그게 풀리는 게 아니라 친교 반응 때문에 좀 풀리는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고, 아까 그 식욕과 관련해서 사실 이거는 뭐 되게 관심사죠. 보통 스트레스 받으면 막 먹는 사람도 있고 또는 밥맛이 뚝 떨어지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도 이제 호르몬이 개입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막 먹으려고 하는 사람 있죠. 달달한 거. 그런 거 먹으면 스트레스 좀 풀리는 느낌이 드는 것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달달한 걸 먹도록 계속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 친구가 누구냐면 코르티솔이라는 녀석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마음고생 때문에 다이어트가 되는 경우 있죠. 그런 분들은 에피네프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따라 이제 그게 분비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게 사람들마다 달라서 이제 다르게 푸는 거죠, 스트레스를. 어쨌든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네요. 자, 이렇게 하면 일장이 끝나요. 일장이 끝나고 지금 나왔던 것들 제가 한 줄 요약하라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줄, 일단 탐색 단계에서는 스트레스와 감정의 차이를 좀 다르다는 걸 이해해야 된다. 스트레스는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영역이다. 그리고 감정은 이제 다양한 감정이 있지만 그 중에서 나쁜 감정들이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좀 발생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의 유형, 그리고 그것을 푸는 방법들의 유형들도 사실은 많이 다르더라. 그 정도만 화두 던지고 넘어가요. 2장으로 가보죠. 2장은 좀 더 재밌어요. 왜냐면 케이스가 되게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스트레스를 잘 안 받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항상 걱정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 그렇죠. 그렇고. 그래서 뭐 예시로 몇 가지 뭐 개그맨 이야기도 있고 뭐 한데 넘어가고요. 딱 와닿는 내용이 이거예요. 걱정도 팔자다. 걱정도 팔자인 사람들을 위한 조언을 해줘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솔루션도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걱정은 마음의 위험을 알리는 신호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는 건 사실 큰 문제는 되지 않아요. 근데 그 걱정을 하는 게 사실은 문제죠. 문제고, 이 프로세스가 딱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걱정을 왜 하냐면 그 전 단계가 있죠. 약간 뭔가 두려운 거예요. 미래가 두렵든 현재가 두렵든 뭔가 약간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야, 지금 내가 저축을 요거밖에 못하고 있는데 이대로 쭉 가게 되면 어떻게 되지? 저렇게 될 거란 확신도 없지만 내가 지금 저축한 거를 계속 까먹고 있는데 시간 지나면 다 까먹고 어떡하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그냥 자기 나름대로 상상을 가지고 이제 걱정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걱정은 긍정적인 사람이든 부정적인 사람이든 거기까지 다 해요. 현 상태를 정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역시 두려운데? 왜 이렇지? 이렇게 하면 좀 문제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딱 갈리는 거예요. 뭐가 갈리냐면 어떤 사람은 걱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 프로세스가 뭐냐면 그냥 불안해만 하는 거예요. 불안해요. 불안하고 불안하다 보니까 이게 막 공황 장애가 올 수도 있고 중독이 되기도 하고, 왜냐면 어떤 걸 하다 보면 그 불안감, 걱정을 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뭐 이상한 걸 자꾸 하는 거죠. 또는 이제 뭐 고립될 수도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도피 반응이거든요. 근데 다른 유형은 어떻게 하냐면 대책을 세워요. 바로 두려워, 걱정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바로 대책부터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대책을 세웠는데 물론 그 쉽지는 않겠지만 그거를 하는 것 자체가 용기이자 이건 나에겐 도전이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행동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성과가 나기도 하고 이제 그 걱정에서 탈피되기도 하고, 그렇죠, 탈출하기도 하고. 그래서 시작은 뭐냐면 그 두려움과 걱정으로부터 그 다음 단계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이제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재미난 게 또 있네요. 자, 방금 그 프로세스대로 했다고 보자고요. 시험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되죠? 공부를 안 했어요. 3일 뒤에 시험이에요. 걱정돼 미치겠죠. 어떤 사람은 불안해하다가 그냥 바로 시험장에 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3일 동안 벼락치기 하는 사람이 있죠. 벼락치기 하고 나면 재수 좋으면 좋은 성적을 얻기도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대부분의 일들이 그걸 해결했다고 해서 뭐 완전 게임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계속 뭔가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성과를 내더라도 그게 나에게 엄청난 행복을 준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쾌락 적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 회사만 들어가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았어. 그래서 죽도록 해서 회사를 갔어. 들어갔는데 그 행복감이 금방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되게 무기력해질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해질 수도 있죠. 근데 이것마저도 극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처음부터
두려움을 느끼고 걱정 느꼈죠. 대책 세우면서부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림을 그려 나가요. 그리고 그걸 해결하고 나면 이건 끝이 아니야. 그냥 요거 조그만 거 그냥 해결됐을 뿐이야. 이걸 내가 지금부터 아직 해결이 안 됐지만 열심히 해서 해결된다 하더라도 뭐 별일이 아니야. 또 나에겐 분명히 더 많은 숙제들이 다가올 것이야. 그래서 그것도 나는 긍정적으로 다 할 것이야.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내가 지금 한 단계를 넘었을 때 그 쾌락 적응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책 세울 때부터 좀 마음을 크게 먹는 것, 그게 어느 순간 이제 습관화가 되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 저는 항상, 그게 다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막 글쓰기가 너무 좋아요. 글을 쓰다 보면, 야, 이거 그냥 내 직업으로 가져가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죠.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런 꿈이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쓰다 보면 잘 안 돼서 좌절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거 한 10년 동안 올인하면 분명히 잘 돼 있을 거야. 근데 너무 잘 돼가지고 진짜 대한민국 막 손에 꼽히는 베스트셀러가 돼 있고 진짜 막 사람들이 우러러하고 막 그런 사람이 돼버렸어. 예를 들어서 10년 뒤에 그거 됐는데 그거 되고 나면 게임이 끝나나? 그렇게 행복한가? 그럼 그 다음에 또 그 다음날 내가 이제 뭐 해보지? 또는 또 다른 것도 해보고 싶은데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죠. 그럼 그거를 미리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분명히 잘하게 될 텐데 그럼 그거를 내가 잘한 뒤에도 그 일을 행복하게 꾸준하게 가져가고 싶은 일인가? 아니면 그 정도 했으면 좀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또 다른 걸 한번 도전해보자. 그러려고 일단 시작을 한 10년 정도 잡고 또는 20년 정도 잡고 그 일을 해보자 라고 한다면 그 상황이 나중에 다가왔을 때도 크게 이제 하여튼 뭐 크게 좌절을 하지 않겠죠. 그게 별거 아니다라고 계속 저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별게 아니다. 그 성공해도 별거 아닐 거야. 예를 들어서 뭐 내 꿈은 지금 현재 예를 들어 스티브 잡스 같은 진짜 훌륭한 기업가가 돼서 나중에 한 50년이 지나도 사람들에게 막 거론되는 언급되는 그런 기업가가 되고 싶어. 이제 그런 꿈을 가지고 쭉 하죠. 근데 운 좋게도 한 10년 뒤에 스티브 잡스만큼 명성을 얻었어요. 그럼 그 다음날 어쩌지? 알고 보면 별게 아니네. 별게 아닌 사람이네. 그냥 뭐 기업가 중에 과거 한 몇백 년을 돌이켜보면 뭐 그런 사람들 많았으니까. 그 중에 한 명인데 나는 지금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일까?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다 보면 되게 훌륭한 사람이 내 앞에 딱 와도 이 사람은 그냥 앞으로 내가 열심히 했을 때 그냥 앞에 미래 모습일 뿐이네. 그거 되고 나면 이제 이 사람은 어떤 걸 하려고 할까? 이제 그런 것들 되게 궁금해지죠.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 갔는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이미 그까지 갔는데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혹시? 왜냐면 그 선택이 어떻게 보면 나에게 되게 도움되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그 마음가짐에 따라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나 사람을 만났을 때 이야기할 때도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뭐 대단한 사람이고 존중하고 따라가고 싶은 사람이지만 되게 마음이 차분해지죠. 들뜨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조금 도움되는 부분 아닐까 싶어요. 그냥 제 경험에서 좀 이야기를 덧붙였고요. 그 다음에 걱정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서 공통된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해서 고민을 너무 많이 해요. 보통 보면.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딱 나오죠. 사람들은 생각보다 나에게 관심이 없다. 그 말은 진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사례 보면 여기 나왔네. 슬기로운 감방생활 주인공 김재혁이 과거에 이제 유명한 투수였는데 이제 감옥 생활 하다가 어깨 다치고 그러면서 이제 야구 포기하고 근데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야구를 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여기 친구한테 교도관 친구한테 이제 속내를 털어놓는 거죠. 준호야 나 야구 다시 시작하면 잘 던질 수 있을까? 야 구속도 안 나오고 하면 어떡하지? 야 마무리 투수로 나가는데 뭐 1, 2년 차 이런 애들이 막 홈런 치고 이러면 야 쪽팔려서 어떡하지?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계속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재혁아 세상 사람들이 하루 종일 내 생각만 하고 있는지 알아? 그렇지 않아. 다 자기 인생 살기 바빠. 너에 대한 관심, 기대, 그거 길어봤자 2주 본다, 2주.
이 문구 굉장히 공감됐어요. 공감됐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뭐 일반인들 정말 유명한 사람들도 뉴스 나왔다가도 금방 사그라들잖아요. 그리고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 진짜 한 10초 올라왔다가 뭐 실시간 검색어 뭐 살짝 한 20초 올라왔다 그냥 바로 사라져요. 그 사람들은 좀 제발 좀 올라왔으면 좋겠는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것이거든요. 보통 이제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시간이 해결되는 경우도 많아요. 왜? 나이가 들면서 어릴 때는 그게 참 큰 걱정이었는데 시간 지나면 내가 그때는 감당할 수 없는 걱정이었는데 지금은 감당할 수 있는 걱정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뭐 어린아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휴대폰을 떨어다 휴대폰을 뭐 깨트렸다. 애 입장에서는 엄청 막 부들부들 떨리는 일이죠. 근데 뭐 나이를 먹고 나면 아 그때 그 일은 큰 걱정거리가 아니었구나를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약간 나이가 많은 멘토가 좀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든 지금 내 상황에서는 이게 참 걱정처럼 보이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걱정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시간 지나서 나이를 안 먹어봤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좀 연배가 있는 분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하하하 그게 걱정거리가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애가 하나 있는데 아 둘째를 놓을까 말까를 막 몇 년 동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애가 있는 게 너무 좋긴 한데 둘째가 또 놓으면 애가 너무 갓난아기니까 지금 이제 한창 이제 뭐 할 게 너무 많은데 혹시 그것 때문에 좀 제약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걱정하고 있으면 연배 많은 사람 딱 보면은 인생에서 그 아이가 한 3살 3년만 지나면 애가 또 금방 자랍니다. 인생이 이렇게 긴데 그중에 3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얘기 한번 탁 해주면 그 젊은 친구의 입장에서는 뭔가 또 깨달음이 있죠.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있나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내용 나왔어요. 뭐냐면 순둥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순둥이가 뭐냐면 타고난 순둥이에요. 스트레스를 잘 안 받고 그리고 화를 잘 안 내고 신기한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제가 조금 그런 성향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유전적인 거래요. 처음부터 유전적인 거기 때문에 복 받은 것이죠. 근데 오히려 이 반대되는 케이스는 뭐죠? 까칠한 뭐라고 적혀있냐면 다혈질. 까칠한 다혈질은 이건 선천적인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책 저자가 주로 이제 케어해줘야 될 사람은 순둥이가 아니에요. 이 까칠한 다혈질이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제가 이걸 왜 좀 좋아하냐면 제가 순둥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 와이프가 약간 까칠한 다혈질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30년을 살면서 뭐 제대로 화를 내본 적이 없는데 와이프는 이제 나한테 물론 과거에 이제 서로 싸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라든지 아니면 되게 작은 일도 버럭하는 경우가 많아요. 박명수처럼. 그래서 깜짝 많이 놀랬거든요. 지금은 많이 익숙해졌죠. 많이 익숙해졌는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거는 개인의 어떤 잘못이 아니라 그냥 타고난 거구나. 이건 어떻게 뭐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아니구나. 그냥 인정해줘야 되는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했고요. 다만, 까칠한 다혈질 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덜 까칠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솔루션은 조금 담겨 있어요. 여기 보시면. 순둥이들이 화를 잘 안 내는 이유는 간단해요. 긍정적인 가정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제가 지난달에 와이프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오빠 제발 이 말 좀 안 하면 안 돼? 그 말이 뭐냐면 그럴 수도 있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어디 뭐 학원에 가서 아이들이랑 이렇게 뭐 배우러 갔잖아요. 갔는데 어떤 애가 이렇게 뭐 좀 밀쳤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툭 때렸다거나 뭐 그렇게 해서 집에 온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래 애들이니까 애들이 뭘 알겠어. 걔가 이제 뭐 한 초등학교 3학년 된 것도 아니고 이제 7살인데 7살 친구 야, 오늘 유치원 가서 무슨 일 있었어? 하면 제대로 설명도 잘 못하는 애들인데 걔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뭐 약간의 의도는 있었겠지만 그 심각한 의도를 가지고 악의를 가지고 그렇게 한 건 아니다. 애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냥 한마디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와이프는 답답한 거예요. 아니 그게 근데 이 책에 그 문구가 딱 나와요.
타고난 순둥이들에게 왜 화를 내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이런 대답이 돌아온다. 그 사람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이렇게 딱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까칠한 다혈질 사람들은 이제 보통 쉽게 화를 내는데, 아, 저 무례한 사람들 만나면 저 사람은 왜 저러지? 하면서 갑자기 짜증이 확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순둥이들은, 아,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머릿속에 DNA 자체가 짜증이 잘 안 나는 거죠. 그리고 좀 타인의 입장에서 역지사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 그렇다 봐지고 재밌어요. 타고난 순둥이들처럼 상대의 사정을 이해하려는 작은 노력을 기울인다면 화를 많이 줄일 수 있다라고 적혀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죠, 사실은. 쉽지는 않고. 그리고 또 이제 종종 이제 화내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화를 잘 내냐면 잠재의식 속에 숨어 있는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어쩔 수 없죠. 음.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뭐 완벽한 해결 방법은 아닌데 그걸 묻어두지 말고 잠재의식은 이렇게 바다가 있으면 그 밑에 저 밑에 잠겨 있거든요. 잔잔한 호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호수는 고여 있어서 물의 흐름이 없어요. 평온해 보이지만 이게 밑에 속에 그게 응어리가 계속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잠재의식에다 돌을 던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잠재의식에 돌을 던져서 이 호수에다 돌을 던져서 밑에 깔아져 있는 이 모래를 흙탕물이 일어나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이 응어리가 조금 나가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 흙탕물은 싹 맑아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방치하지 말고 흙탕물이 일어나는 번거로운 일이 있더라도 바닥에 고여있는 흙을 좀 건져내 버리면 그게 더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화를 내는 사람들을 보면 보통 내가 화를 내야지 라고 결정하는 건 결국 본인 자신이거든요. 근데 이 화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를 보면 대부분 다 관계에서 온다라고 봐요. 보통 관계가 없으면 화를 낼 대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관계를 이제 더 악화시키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 뭐 그런 내용도 있고요. 뭐 야무지게 영리하게 화내는 법,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좀 더 가다 보면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서 나쁜 감정이 생겼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이 화를 내는 거죠. 근데 화 다음에 뭐죠? 화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게 화를 내도 풀리지가 않은 그게 이제 우울증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마음의 감기라고도 하고요. 이제 그게 되면 육체적으로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죠. 만성 피로가 온다거나 또는 더 심각한 어떤 것들을 막 감행하려고 한다거나 이제 그래서 이 우울증이 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조금 길어지면 방치한다고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치료 대상이에요. 치료 대상.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점검받는 게 꼭 필요하다. 여기 보면 체크리스트가 좀 있어요. 거의 하루 종일 우울한 기분이 든다. 거의 하루 종일. 거의 모든 활동에서 흥미나 쾌감이 현저히 떨어진다. 과거에 내가 좀 좋아했던 일인데도 불구하고요. 체중이나 식욕이 많이 줄었거나 늘었다. 잠을 잘 자지 못하거나 잠을 너무 많이 잔다. 안절부절 못하거나 기력이 떨어진다. 피로하거나 에너지가 상실되는 느낌이 든다. 과도한 죄책감이 든다. 우유부단한 행동을 한다. 자살 생각을 한다. 뭐 이런 것들 좀 체크리스트가 있고요. 뭐 제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이런 분들은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 축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뭐냐면 무기력이에요. 무기력. 우울증보단 저는 좀 낫다고 봐요. 아, 좀 무기력하네. 그런 날 항상 있죠. 사람들마다 그런 시기도 조금씩 다 있다고 봐요. 자, 무기력이 오면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저자는 생각 습관으로 그것을 극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생각 습관은 3장에서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타심에 대한 이야기가 마지막에 나와요. 이타심은 좌절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도움될 수 있을까? 또는 나보다 더 안 좋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또 거기서 또 희망을 얻고 이제 이런 내용도 좀 담겨 있어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본론이네요. 제3장 슬기로운 생각 습관 트레이닝이에요. 딱 나왔네요. 생각 습관 트레이닝이에요. 목적은 뭐냐면 습관화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단편적으로 일회성, 이회성이 아니라 그냥 어떤 일이 발생하면 항상 그렇게 생각할 정도의 습관이 들어올 때까지 트레이닝을 이제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트레이닝을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첫 번째가 이제 긍정적인 가치관이 있어야 긍정적인 감정이 깃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이든 아니든 간에 가치관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내용이에요. 가치관, 결국은 그림을 그려보면 좋은 생각이 있고 그것 밖에 긍정적인 가치관이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요인이 좋은 생각을 한다고 절대 되는 게 아니고요. 저기 뭐 책방 가서 좋은 생각이라는 책 사가지고 그거 계속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치관, 좋은 긍정적 가치관을 만들면 좋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가치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여기 많이 안 들어있어요. 사실 이 책에 안 들어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치관부터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이 가치관 있죠. 유전적으로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그 순둥이들, 그 사람들은 긍정적인 가치관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100% 중에 사람들 중에 유전적인 영향이 50%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환경적인 요인이 10%, 그 외 습관으로 인해서 생활이나 어떤 그런 살아오면서 습관을 어떻게 들이냐에 따라서 40%가 결정된다고 봐요. 순둥이들은 노력을 안 해도 이미 50%가 긍정적인 거예요. 이미. 대부분 긍정적인 생각하고 긍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긍정적인 행동을 하겠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유전자가 없는 사람들은 이미 50%가 까졌어요. 그럼 나머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습관, 40%가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노력으로 바꿔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을 하고 있는데 그걸 좀 더 위로 다시 올라가서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 단순하게 이게 순둥이냐,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 단순한 그런 긍정적인 그것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고 아까 습관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인생 그 가치관을 몇 가지의 가치관으로 쪼개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되게 많은 가치관들이 있겠지만 세 가지라고 봐요. 첫 번째는요, 인생관이에요.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두 번째는요, 생활관이에요. 난 매일매일 어떤 생활을 할 것인가. 세 번째는 가족관이에요. 관계를 어떻게 맺어갈 것인가. 이것을요, 도형으로 나타내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인생관은 저렇게 화살표, 방향이 돼요. 방향. 이런 거죠. 이게 4차원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나이가 뭐 30살이에요. 30살인데 앞으로 50년을 더 살아야 돼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되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뭐 오늘은 놀고 먹는 일을 하다가 내일은 노래를 부르다가 그 다음은 책을 쓰다가 그 다음은 이게 길이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물론 이제 완벽하게 한쪽 방향을 가기 힘들겠지만 하고 있는 것들이 결국은 궁극적인 지향점들이 달라 보이지만 길게 쫙 가보면 결국은 하나의 점으로 거의 만나져야 되거든요. 이제 그걸 이제 인생관이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방향성이에요. 화살표. 그 다음에 생활관은 뭐냐면 이 인생관은 굉장히 시간이 길어요. 이 긴 시간을 팍 쪼개봐요. 쪼개면 어떻게 돼요? 10년 단위, 10년 쪼개면 1년 단위, 1년을 월 단위, 쪼개면 1 단위. 그 재미난 건 패턴이 언제마다 패턴이 발생하죠. 우리가 아침에 눈 떠서 이것저것 하다가 밥 먹고 자고 일어나면 또 아침이에요. 거의 매일매일 요게 같은 패턴으로 돌아가요. 물론 이제 그 하루 일과 시간에 어떤 걸 하냐에 따라 약간씩 달라지지만 어쨌든 이 패턴, 프레임, 이 왁구는 1단위란 말이에요. 1단위. 그러니까 이 하루하루를 내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저는 이걸 생활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생활관.
난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하는 게 되게 중요해. 아니야, 나는 잠 푹 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뭐 하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 이제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생활관이 어떻게 보면 인생관하고 연결성이 있어야 되겠죠. 매일매일 이렇게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활관을 그림을 그리면 동그라미가 돼요. 단순한 동그라미가 아니라 슝슝슝 이렇게 슝슝슝 한 동그라미가 한 두세 번 감아야 돼요. 왜냐면 매일매일 하는 모양이 약간씩 다르거든요. 어떨 때는 어떤 날은 이렇게 하고요. 어떤 날은 이렇게 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매일매일 비슷해 보이지만 그게 하루 쌓이고 1년 쌓이고 10년 쌓이다 보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서서히 가 있어요. 근데 그 생활관을 인생관하고 다르게 가져가면 분명히 나중에 시간 지나면 딴 데 가 있어요. 100% 확실하죠. 내가 나중에 진짜 멋진 훌륭한 저자가 돼야지라는 인생을 가지고 있는데 글 안 쓰고 예를 들어서 뭐 노래방 가서 노래만 불러요. 뭐 어떻게 되죠? 가수가 돼 있겠죠. 뭐 잘 되면 아니면 뭐 노래방 사장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길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생활관도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태어나자마자 관계를 안 맺을 수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은 관계관, 결혼을 한 사람들은 가족관. 물론 결혼 안 해도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중심을 이제 이루는 그런 가족이 생겼을 때 경우는 그 가족관이 더 중요하다 봐요. 근데 이 가족관은 그림을 그리러 간다면 저는 보통 별표를 딱 그려요. 별표를 그리는 이유는 되게 다양한 관계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별표 끝자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딱 가운데 있는 건 누구냐면 가족이에요. 진짜 가족. 나머지는 뭐 다양한 이제 좀 사람들일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별표는 여기 있고 생활은 여기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뭐 행복할까요? 나는 전 세계를 여행하는 그런 모험가가 될 거야. 라는 인생관을 가지고 진짜 막 떠나는 거예요. 근데 가족은 여기 있어. 가족은 그 사람, 이 사람만을 위한 길을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결국은 행복이라는 걸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지만 스트레스하고 행복은 연관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물론 이제 행복의 반대는 불행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행복해지려면 인생관과 그리고 이 인생관이 있으면 그곳에 생활관이 있어야 되고 생활관 안에 별표가 가족관이 들어가 있어서 같이 이렇게 촉촉촉 움직여야 그게 가장 무난하고 행복하고 좋은 모습이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이랬을 때 지금 이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가치관은 방금 제가 얘기한 여러 가지 가치관을 그냥 다 포괄한 개념이에요. 그냥 조금 두리둥실하지만 다 포괄한 것이고 근데 진짜 내 인생을 제대로 주도하려면 그냥 가치관 이렇게 방치해두면 안 돼요. 보통 우리가 자녀 교육에 대한 가치관, 그 다음에 아까 학습에 대한 가치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저는 가치관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국가를 바라보는 것에 대한 가치관, 나를 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바라보는 가치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정의를 하고 해야지만 나중에 막 뒤죽박죽이 되지 않을 것이거든요. 이 가치관은 결국은 생각하는 방법으로 조금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가자라는 것이고 나중에 이제 교정법에 대한 건 4장에 나오고 그래요. 자, 다시 본론으로 가보죠. 현대인들의 스트레스 요인은 크게 일, 인간관계, 육아, 건강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네 가지를 딱 보면 재미난 게 있어요. 자, 일, 인간관계, 육아, 건강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돈이 너무 많아요.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일에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잘 없죠. 돈이 너무 많아요.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들 다 안 만나도 돼요. 인간관계 스트레스 없어요. 근데 육아 스트레스는 없을 수는 없다고 봐요. 뭐 물론 베이비시터를 고용하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 친구가 크면 이 자녀에 대한 스트레스 그게 뭐 스트레스를 받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이슈들이 있을 수도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피해가기 힘들다 봐지고 건강도 사실은 돈이 많다고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구해초월 차트에 나왔던 진정한 부자란 선택, 가족, 건강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족 건강은 지금 육아 건강하고 딱 맞아떨어져요. 선택이 뭐냐면 결국은 일하고 인간관계, 그것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가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딱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가치관이 변해야 되는데 이거를 글로 참 쓴 거를 표현하기 정말 어렵죠. 좀 쉽게 얘기하면 뭐 낙관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뭐 3살 생각이 8까지 가니까 이걸 낙관성 훈련법에 의해서 뭐 이렇게 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이런 것보다 긍정적으로 조금 생각하려고 하는 가치관을 바꾸는 것보다 그거보다 세부적인 가치관을 쪼개서 그것대로 내가 잘 가고 있구나. 그럴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거든요. 보통 이제 제가 만난 사람들 보면 일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뭐 10년, 15년 차 보통 이제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항상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야, 진짜 이 일은 내 일이 아닌 것 같아. 음. 내가 뭔가 다른 걸 나도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데 아직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난 이게 너무 불행한 거예요. 그리고 뭘 할지 아는 사람도 약간 찾은 사람도 기존에 하던 일을 잘 내려놓기 힘들어서 좋아하는 일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달라서 또 힘들어하고 그러거든요. 사실 그게 스트레스로 인한 가장 안 좋은 감정이 생기는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거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려면 결론적으로는 저는 그 인생관에 대해서 찾아내야 되고요. 그게 결국은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고 뭔가 세상에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내가 어떻게 계속 꾸준하게 생활해 나갈 것인가 그 생활관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것 그런 것들이 좀 더 우선되면 힘들어도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도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이 책이거든요. 스타트업 투자 유지법, 유치법, 유치.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가. 보통 스타트업이 돈이 없으니까. 근데 한 절반 뒷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스타트업을 처음에 시작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보면 쟁쟁한 사람들 되게 많아. 그러니까 과거에 의사였거나 회계사였거나 진짜 전문직 중에서도 진짜 초엘리트. 완전 해외 유학부터 시작해서 누가 봐도 뭐 미국 대학교에서도 거의 1등 정도 하는 대학교 나오고 진짜 FM 코스로 다 나왔는데 밖에 나왔더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시장에 가가지고 아이고 잘 쓰고 계세요. 어때요? 뭐 영업해야 되고 뭐 그런 거예요. 과거에 이제 나의 직장인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니까. 근데 지금 행복하세요 하면 다들 행복하다고 해요. 그 이유는 자기가 모든 걸 통제할 수 있으면서 이걸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정말 나중에 잘 될 거야 라는 이 꿈, 비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난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사실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채널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한 선택, 가족 건강을 다 챙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거에 도움되는 컨텐츠를 이제 저는 이제 계속 만들어 가는 걸 저의 이제 장기 업으로 가져가고 있죠. 그래서 유튜브에 만드는 컨텐츠, 그리고 사람 만나서 또 이야기하는 것들, 그리고 이 시작 캠퍼스, 뭐 시작 컨설팅,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저의 그 인생관에 포커싱 되어 있거든요. 물론 부동산도 사실은 빼놓을 수는 없을 거예요. 돈을 이제 굴리는 개념이긴 한데, 근데 돈만 굴린다고 되는 건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도 한 가지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타트업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또는 컨텐츠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또 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것까지 좀 싸잡아서 같이 조금 도움되는 이야기를 두루두루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3장은 사실은 이게 완벽하게 맞는 이야기라고는 생각하는데 그거를 확 와닿게 풀지 못했다는 게 약간 아쉬워요. 약간 아쉽고 솔루션은 맞지만 그 솔루션에 대한 디테일한 이 내용이 약간 아쉬워요. 그거 좀 감안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4장이 나오는데 이건 교정이에요, 교정. 이거는 간단한 생활 습관 같은 거 조금만 바꾸면 바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제 이런 팁들이 많아요. 몇 개 보죠. 일단 크게 장르가 일단 육체적으로 조금 편안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뭐 스트레칭이라든지 뭐 근육 이완 해주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 다음은
먹는 걸 가지고도 사실은 스트레스를 나름대로 좀 풀어낼 수 있는데 단순히 많이 먹고 안 먹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호르몬을 조금 잠재시켜주는 스트레스와 관련된 나쁜 감정이 안 생기게끔 그걸 잠재시켜주는 어떤 그런 음식들 그리고 숙면이 또 스트레스에 도움이 되죠. 어떻게 하면 숙면을 잘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뒤에 이야기하죠. 재밌는 거라서 그리고 이제 좀 많이 웃는 것 그리고 자세 좀 바로 잡는 거 그리고 관점, 생각의 관점 바꾸는 거 또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쫙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짧게. 뭐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감정이지만 스트레칭을 하는 이유는 이게 다 감정이 마음은 몸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음식 같은 경우는 어떤 게 나오냐면 첫 번째로는 마그네슘을 먹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마그네슘이냐? 이게 호르몬 그 변화에 조금 도움이 된대요. 도움이 된다고 하고 여기 보면 정확하게 어떤 호르몬이지? 아까 그 안 좋은 호르몬들을 좀 그거 해주는 것 같은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마그네슘이 급격히 저하된대요. 그래서 에너지가 좀 떨어지고 근육도 좀 굳어지고 이제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 더 받고 피곤하고 목도 뻣뻣해지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마그네슘을 먹으면 보충해주면 좀 근육도 좀 이완되고 좋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경이 좀 예민한 사람들은 오메가3 지방산 이거 먹으면 좋다고 해요. 이게 코르티솔 수치를 좀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이거 아까 요거 생기면 식욕이 막 생겨가지고 먹는 걸로 푸는 그런 게 생기는 건데 그걸 떨어뜨려 주는 거네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타민 C, 비타민 C도 좋다고 해요. 저항력을 좀 길러주고 뭐 이런저런 또 뭐 혜택들이 있다고 합니다. 다 의료적인 거라서. 그리고 이제 숙면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숙면에 대한 거는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들이 잠을 잘 못 자는 이유가 잠자기 전에 걱정을 너무 많이 해. 아이고 이게 지금 내일 이게 해결이 안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결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우리가 하루에 보편적으로 1시간씩은 걱정을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걱정을 많이 안 해도 내일 되면 또 걱정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 가서 걱정하지. 내일 또 한번 걱정해보지라고 그냥 잘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솔루션이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너무 많이 자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한 숙면을 해야 되는데 충분한 숙면을 안 하는 이유가 야 그래 성공한 사람들은 하루에 4시간밖에 안 잤대. 야 내가 지금 게으른 거야 나는 안 돼. 그게 아니고 충분한 숙면을 할 수 있도록 그 죄책감을 일단 버려라. 사람은 당연히 3분의 1 자야 된다. 최소 8시간은 자야 되고 잠을 푹 자야 스트레스가 풀린다라는 것이고 이 수면이 부족한 상태는 거의 음주운전과 같다고 해요. 자 그리고 잠 잘 안 오는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 위한 체크리스트도 있어요. 뭐 수면 상태가 나쁜 이유가 30분 이내에 잠들기 힘든지 한밤중에 새벽에 자주 깨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가 있거든요. 그거 해서 점수 딱 매겨가지고 뭐 얼마 이상이면 조금 위험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잠을 잘 자려면 일단 침실 환경을 바꾸는 것. 특히나 이제 스마트폰 같은 거 이제 한 30분 전까지 좀 보지 말고 그리고 좀 너무 밝은 불빛들 그리고 좀 커튼으로 차단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먹는 거. 잘 먹어야 스트레스가 풀린대요. 잘 자야 풀리고 그래서 잘 먹을 때도 견과류 그리고 따뜻한 우유 그리고 치즈 이런 것들은 도움된대요. 칼슘 성분이 좀 들어있어서 멜라토닌 만드는 데 도움되고 뭐 이런저런 또 엄청 많네요. 뭐 야채, 닭고기, 단백질, 상추, 바나나, 마늘, 양파 아이고 너무 많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운동을 좀 미리 하고 자면 좋고 정 안 되면 스트레칭 정도 하면 숙면하는데 도움이 된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절로 잠이 올 수 있도록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라고 해요. 예를 들면
잠자기 전에 항상 잠옷으로 좀 미리 좀 갈아입고 그런 거죠. 잠옷으로 안 갈아입고 바로 평상복으로 가는 경우는 이게 습관이 되다 보면 이게 뭐 자는 건지 안 자는 건지 애매한데 잠옷을 입으면 신체가 딱 느껴요. 아, 이제 잘 시간이구나.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는 게 안경이에요, 안경. 이게 안경을 딱 벗잖아요. 생활하면서 눈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안경을 벗을 일이 거의 없거든요. 샤워할 때, 잘 때 빼고는 항상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안경을 쓰고 있으면 활동하는 시간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 신체가. 그래서 이걸 딱 벗기면 아우 잠아 이렇게 잠이 오지.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아침에 일어날 때도 잠이 잘 안 깰 때가 있잖아요. 근데 와이프가 안경을 나한테 싹 씌워줘요. 그러면 이게 활동할 시간이다 하고 막 떠져요. 그게 와이프는 예전에 사실 몰랐는데 나는 그걸 알았거든요. 왜냐면 내 몸이니까. 그래서 나를 깨울 때 그렇게 하면 내가 잘 깬다라는 거 얘기해 줬더니 쑥 와서 잘 안경을 씌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만의 패턴들, 루틴들 만들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가 있냐? 이제 명상, 명상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명상 나오고 명상은 이런 거예요. 명상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통 명상하면 자 이제 호흡을 합니다. 이제 몸이 들어갑니다. 쓰그립니다. 이제 뭐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명상을 하는 시간 동안 내가 잠깐 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딴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구나를 딱 깨달아요. 그게 뭐냐면 내 몸은 여기에 있는데 내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를 멀리서 뭔가 내려다보거나 제 3자의 입장에서 인지한 것이거든요. 이 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녀석이에요. 메타. 메타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메타 인지 명상법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꼭 명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화를 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우리가 화를 내면 그냥 짜증난 말만 던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빠 아니 왜 이렇게 쓰레기통이 여기 놔두는 거야? 오빠 먹었으면 컵을 제자리 갖다 놔야지. 이걸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채소를 왜 이렇게 넣는 거야? 그냥 이렇게 막 잔소리만 늘어놓는단 말이죠. 그게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내가 이런 현상을 보고 화가 나 있구나. 화가 나서 나도 모르게 화가 났으니까 이런 말을 던졌구나. 이걸 인지하는 게 먼저 있어야지만 그게 반복되다 보면 굉장히 빨리 인지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딱 화가 나는 일이 있었을 때 이러해서 내가 화가 났네. 이 말 던지기 전에 조금 다시 내 감정을 다스려 보자. 내 감정이 너무 지금 올라왔구나. 좀 더 내려보자. 이제 이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메타인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메타인지가. 메타인지는 어떻게 보면 내가 영혼이 나가서 제 3자의 입장에서 이러이러해서 이렇구나. 그리고 대화를 할 때는 그걸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오빠가 지금 물 먹고 나서 컵을 이렇게 아무 때나 놔뒀는데 나는 이걸 매번 치우면서 힘들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지금 이렇게 수고하는 것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그게 나는 너무 화가 나서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그게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아이 메시지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요즘 유행하는 뭐라고 하더라 보통 이제 막 부부라든지 그런 클리닉에서 보통 해주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거 되려면 기본적으로 메타인지가 돼야지만 그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메타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못하고 빠뜨렸는데 이 책에서 1장, 2장, 3장, 4장 계속 나온 게 메타인지였어요. 그리고 아까 명상을 이야기하다가 아까 잠깐 딴 데를 샜는데요. 자, 명상하다가 잠깐 딴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내가 지금 잠깐 딴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또 뭐 하다 보면 딴 생각 할 수 있어요. 그럼 내비둬요. 딴 생각 하다 보면 내가 또 이거 생각 안 해도 되는 또 생각하고 있네. 오는 거예요.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딴 생각하다가 딴 생각하고 있는 나를 잘 발견하게 돼요. 이게 명상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해볼 수 있고요.
근데 명상이 되고 나면 나중에는 일상생활에서 된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애들 뭐 학교 보내고 차 한잔 마시고 있는데 또 이상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그냥 막 걱정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막 이렇게 불안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했는데 일도 안 되고, 근데 이게 명상에서 되고 나면 내가 지금 불필요하게 걱정을 하고 있네라는 거를 내가 인지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다른 솔루션을 내가 막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꿈을 꾸고 있구나. 꿈에서 빨리 나와야지.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꽤 괜찮다. 꽤 괜찮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단순하게 명상을 하면서 딴 생각하는 거 되게 좋고, 그걸 통해서 다시 돌아와서 메타 인지 명상법을 연습하시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아무래도 조금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생기고, 되게 작은 일에도 감사하니까 스트레스 받거나 하기보다는 조금 더 기분이 좋아지겠죠, 확실히. 그래서 뭐 감사일기를 쓰는 것도 방법이고, 뭐 감사 기도를 하는 것도 방법이고, 뭐 방법은 다양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나의 감정을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다스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소통을 좀 해봤습니다. 뭐 1시간 동안 이 책을 제가 그냥 제 생각대로 요약하긴 했는데 많이 부족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 필요하신 분들은 또 나쁘지 않으니까. 그리고 저는 이거를 사실은 저도 도움 받았지만 그것보다 막 잘 화내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사실 도움이 좀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 와이프한테 이걸 선물할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마 이거를 저처럼 열심히 읽지 않고 그냥 한번 보고 넘기면 이거를 어떻게 현실에 적용해서 그게 나한테 도움되도록 정말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까지 못 가고 그냥 또 넘어가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많이 연구했으니까 우리 와이프가 이걸 읽고 나서 좀 이야기해보고 놓친 게 많을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같이 명상 한번 해볼래? 명상하면서 혹시 딴 생각한 거 있어? 그때 너가 딴 생각하고 있다는 거를 캐치했어? 이런 대화를 이제 막 해보는 거죠. 해보면서 야, 이 책 마지막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 이렇게 조금씩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 현실에서 적용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가족들이라든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조금 까칠한 사람들이 있으면, 까칠한 게 이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 게 있으면 또 책 권해주면 좋겠다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오늘 또 랭군과 함께하는 독서 이야기 마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부의 디스커버리 랭근 TV